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주최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님,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함께 모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송현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부분, 이것이 한반도 이슈에 미칠 영향들을 잠시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한반도 평화 환경을 진단을 하고 본 주제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남북관계는 어디서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 여쭙는 순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를 앞으로 크게 바꿀 것이다, 여러 면에서 이런 관측에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동의는 하실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는 국제 정치 측면에서의 변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 아무래도 이제 문 특보님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국제 정치사적인 측면에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선적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결국 세계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결과로 전 세계는 하나의 새로운 중세, New Medieval Age라고 해서 새로운 중세로 갈 것이다. 나라마다 성곽을 쌓고 세계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국 중심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결과를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지. 그래서 완전히 자국 중심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과거의 현상 유지가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중국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개과천선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인류 문명을 살리고 인류의 인간 안보를 살리자라고 하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 시각으로는 아마 코로나 사태가 거두어지면은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 아니냐. 미국 중심의 G2의 소위 경쟁과 협력 구도라고 하는 게 계속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결국 국제사회가 자국 개인 이익보다는 국제사회가 결국에 공동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소위 전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인 팬데믹,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새로운 어떤 반성과 성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안전보장, 안보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안보, 나아가서 국제사회, 지역안보라든가 또는 글로벌한 그런 안보, 이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안전보장이 군사 분야 중심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봤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움직였다면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신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후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안보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이 커졌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역시 군사안보, 군사적 측면의 안보 이상으로 그거 못지않게 큰 것이 결국은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기후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보에 대한 의제 설정이 과거의 군사안보에서부터 신안보로 상당히 많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통적인 군사안보에 대한 논의가 약화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국제사회에서 그거 못지않게 신안보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아마 우리는 이제 도전과 기회를 같이 맞이할 것 같아요. 국제사회라는 것이 이미 얽혀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 교역 질서를 무너뜨리고는 발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안보 관점에서의 국제협력,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떠오르게 됐을 때는 아마 동북아 수준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동북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로지 핵 문제 하나,
핵 문제 일변도에 의제 설정이 돼 있어요. 안보 분야에서. 여기에 일종의 약간의 변화 같은 걸 갖다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당면한 아주 중요한 협력 과제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변화, 의제 전환의 가능성 같은 걸 보면서 또 이거 뭐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는 조금은 달라질 것인데 달라질 부분이 바로 신안보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격은 되게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군사력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더 힘 있는 요소가 바로 방위력이더라고요. 방역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벌써 지금 20만 넘었다고 그러죠. 예. 대포나 무슨 뭐 핵폭탄으로 그 이상의 살상자를 낼 수 있지만 소리 없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 병에 대한 방역, 이게 앞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개별 국가들의 운영 면에서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국방비 못지않게 지금 이 방역 관련 예산, 보건의료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 이번에 그것을 예고해 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의 지금 국격은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국격이 굉장히 높아졌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코로나 19 관련해서 무슨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든지 여러 가지 최상의 모범 국가라는 식으로 칭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뭐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한국의 위상이 이번에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게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국가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엄청난 돈을 지금 시장에서 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 것은 결국 재정 적자로 갈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를 가게 되면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 나라마다 국방비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군비 경쟁을 완화시킬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협력 구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오히려 근데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에 포퓰리즘이 생기게 되고, 포퓰리즘이 생기면 외부의 위협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소위 모순 관계는 생기지만은 전반적 구도로 봐서는 결국 나라마다 국방비에 많은 돈을 쓸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포퓰리즘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저는 현재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많은 지금 불행을 좀 안겨주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래도 그 부정 속에서 긍정적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현대에 와서, 특히 아주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당황스럽고 당면하는 국제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포퓰리스트들이 사실은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에 기초해가지고 나라를 끌어왔던 지도자들이 대개 지금 방역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포퓰리즘의 후퇴를 일단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그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일단은 현재 포퓰리즘의 후퇴가 결국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가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 파워,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그 국가의 매력이 있어야, 그 정통성이 있어야 국가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에 달려 있느냐? 스마트 파워. 얼마나 국가가 스마트하게 정책 결정을 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는 거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결국 스마 파워, 국가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역과 검역과 뭐 전수조사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새로운 어떤 집행을 열었거든요. 그게 국제 표준을 대한민국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결국 정부, 의료계, 시민들이 합심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스마트 파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마트 파워가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올려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매력을 올려줬고 국제사회 인정을 받고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아까 사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우리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얼마나 이걸 잘 유지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선례가 다른 나라 정치에도 아마 영향을 주리라고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포퓰리즘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포퓰리즘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망한 게 아베 일본입니다. 또 뭐 트럼프 미국도 그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어쨌건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우리 총선 이걸 통과하면서 한국이 소위 민주 정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롤모델로 부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